나는 항상 평범한 대학생이었고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숙사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날은 유난히 늦게까지 공부를 하느라 도서관에 남아 있었다. 밤 11시가 넘어서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 평소와는 다른 기분이 들었다. 거리도 조용했고 어디선가 쌀쌀한 바람이 불어왔다. 기숙사 복도에 들어섰을 때 평소라면 시끌벅적했을 그곳이 무섭도록 조용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에 내렸을 때 마주한 것은 불이 꺼진 어둑한 복도였다. 평소에 복도 불이 꺼지는 일은 없었고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조심스럽게 방을 향해 걸어갔다. 복도 중간 즈음에 이르렀을 때 누군가 뒤에서 걷는 소리가 들려왔다.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신경을 곤두세우며 걸음을 재촉했다. 방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룸메이트는 벌써 잠들어 있었다. 나는 별일이 아닐 거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책가방을 내려놓았다. 다음 날 아침 룸메이트는 매우 창백한 얼굴로 깨어났다. 나는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학교에 갔으나 그는 종일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학교 후 방에 돌아왔을 때 룸메이트는 떠나 있었다. 탁자 위에는 미안, 너무 무섭다. 잠시 나가 있을게. 라는 쪽지가 놓여 있었다. 그날 밤 혼자 있는 것이 꺼림칙했지만 아무 것도 아닌 척 잠을 청했다. 자정이 넘었을 즈음 뭔가 이상한 소리에 잠이 깼다. 방 문 쪽에서 무언가 긁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바람 소리겠거니 했지만 소리는 점점 더 강해졌다. 나는 손전등을 들고 천천히 문 쪽으로 다가갔다. 문 아래 틈새로 희미한 그림자가 보였다. 누군가 문 밖에 서 있는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이 기숙사에 들어오려면 출입카드가 필요했기에 안심하고 문을 열었다. 하지만 밖에는 아무도 없었고 복도에는 희미한 먼지 바람만이 날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기숙사 관리실에 가서 혹시 CCTV가 있는지 물었지만 그 복도에는 카메라가 없다고 했다. 뭔가 이상했다. 이후 며칠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날 밤 꿈속에서 이상한 경험을 했다. 복도에 혼자 서 있는 나를 바라보는 낯선 사람들. 그들의 얼굴은 어딘가 일그러져 있었다. 라디오처럼 낮고 속삭이는 소리였다. 그것은 마치 나에게 무언가를 경고하는 것 같았다. 나는 소리의 근원을 찾기 위해 라디오나 컴퓨터를 확인했지만 전부 꺼져 있었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자 나는 점점 예민해졌다. 친구에게 털어놨지만 그저 너무 피곤해서 그런 것 같다. 는 말만 돌아왔다. 나는 피곤함을 무시하고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기숙사 방을 주의 깊게 살피기 시작했다. 그리고 방 안구석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그 사진 속엔 이 기숙사와는 전혀 다른 시대의 학생들이 찍혀 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사진 안에 지금의 내 방 배치를 그대로 따라 한 방이 있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상한 것은 방 구석에 찍힌 한 사람의 얼굴이 매일 꿈속에서 나를 바라보던 그 일그러진 얼굴이었다. 나는 곧바로 기숙사 관리사무소로 가서 이 건물에 대한 기록을 찾아봤다. 거기서 나는 이 기숙사가 예전에 오래된 병원이었으며 화재로 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들 중 몇몇은 이곳에 묶여 떠돌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이야기는 내게 진실처럼 느껴졌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한 끝에 나는 그저 이곳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그렇게 나는 기숙사를 떠났지만 그 이후로도 가끔씩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이 악몽처럼 나를 괴롭히곤 한다. 나는 결국 다른 숙소로 거처를 옮겼지만 그 기숙사에서의 기이한 경험은 여전히 나의 잠꼬대 속에서 나타나곤 한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 흔히 보는 공포 썰은 다양하고 그중 많은 이야기들이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 중 하나를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어느 여름밤 대학생 현우는 늦은 시간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려 했다. 시골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그는 학교 근처의 오래된 하숙집에 머물고 있었고 그곳은 주변에 가로등이 드문드문 있을 뿐 대부분 어둠에 쌓여 있었다. 방학이라 집에 내려간 친구들이 많아 더욱 적막했다. 현우는 도서관에서 나와 버스를 타고 하숙집 근처 정류장에서 내렸다. 거리에는 사람 하나 보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탄 버스가 마지막 버스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기분 탓인지 바람도 불지 않는 고요한 날씨였지만 주변이 귀에 거슬릴 정도로 조용했다.
하숙집까지는 그리 멀지 않은 거리였지만 그는 뭔가 불안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틀었지만 여전히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이어폰 너머로 바스락거리는 소리 같은 개 들린 것 같기도 했다. 길고양이겠지.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하숙집에 거의 도착했을 때 어둠 속에서 사람의 형상이 서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낮고 폐가처럼 보이는 집 앞에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다. 이곳에는 그런 사람이 있을 리 없다고 생각한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보았다. 이번엔 그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현우는 몸을 돌려 다른 길로 가려 했지만 그의 다리는 이미 마른 나무처럼 굳어버렸다. 그의 눈은 어느 순간 그 여자의 눈과 마주쳤고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는 인간적이지 않은 어딘가 기이한 느낌이었다. 그제서야 이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깨달은 그는 후다닥 도망치기 시작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잠그고 헐떡이며 숨을 몰아쉬었다. 창문 너머 희미하게 보이는 길거리에는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본 것이 정신이 혼미해져 착각한 것이라고 애써 자신을 위로하며 하숙집의 불을 모두 켜놓고 완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날 밤 잠든 그에게 이상한 꿈이 찾아왔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그 길을 걷고 있었고 그 여자는 같은 자리에 서 있었다. 이번엔 그녀가 어떤 속삭임을 하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내용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그 꿈에서 깨어난 후에도 무언가 불길한 말을 들었다는 듯이 요동쳤다. 현우는 그날 이후로 밤마다 같은 꿈에 시달렸다. 나중에는 꿈속에 그녀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졌고 마침내는 그녀의 얼굴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왔다. 그 찰나 깨어났을 때 그의 얼굴엔 식은땀이 흘렀다. 이 일이 반복되자 현우는 견딜 수 없게 되었고 학교 내 심리상담센터를 찾았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상담사는 오히려 그에게 친절히 대해주었고 이는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하지만 상담사는 그에게 한 가지 조언을 했다. 가끔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도 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당신의 마음속에서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죠. 상담을 받은 후 어느덧 시간이 흘렀고 여름도 끝나가고 있었다. 기분이 나아진 현우는 다시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하고 있었다. 밤길을 걷는 게 여전히 두렵긴 했지만 그는 다시 그 길로 돌아갔다. 그날 밤 이상하게도 처음 그 여자를 본 곳에 이르렀을 때 문득 발걸음이 멈추어졌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형체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더 빠른 걸음으로 하숙집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는 더 이상 그 꿈을 꾸지 않았다. 마치 모든 것이 처음부터 없었던 일처럼 몇 주 후 현우는 친구들과 함께 지방에 있는 한 오래된 폐가를 탐험하러 갔다. 그곳은 이 지역에서 유명한 심령 스팟으로 소문난 곳이었다. 친구들과 함께 그곳을 둘러보다가 그는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 하나를 발견했다. 사진 속 여성의 얼굴이 그에게 익숙하게 느껴졌고 그는 자신의 기억을 확신할 수 있었다. 그것은 그 여름밤 그를 바라보던 바로 그 여자의 얼굴이었다. 섬뜩한 기분에 얼어붙은 현우는 천천히 사진으로부터 물러나왔다. 친구들은 이곳에서 오싹한 경험이 없다며 웃고 떠들고 있었지만 현우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 다른 방으로 이동했다. 얼마 후 그는 지역 전설을 탐색하는 무언가가 쓴 오래된 책을 우연히 읽게 되었고 거기에는 그 폐가에서 벌어졌던 비극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었다. 오래전 그 집에 살던 한 여자가 불행한 사고로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였다. 이후로도 그 여름밤의 기억은 가끔씩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곤 했지만 현우는 그것이 단지 우연이었길 바랐다. 그는 다시는 그 여자의 꿈을 꾸지 않았고 그렇게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가끔씩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섬뜩한 기분이 들 때면 현우는 그때의 여름밤을 떠올리며 고개를 저으려 애썼다. 그저 잊혀지길 바랄 뿐이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늦여름밤 대학생 민수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있는 외할머니 댁을 방문 중이었다. 외할머니는 얼마 전 건강이 나빠지셔서 방학을 맞아 민수가 일주일 정도 머무르며 할머니를 돌보게 되었다. 할머니 댁은 큰 산 아래 위치하고 있었고 교통도 불편한 데다가 휴대전화 신호도 잘 잡히지 않아 외딴 곳처럼 느껴졌다. 방문 첫날 민수는 푸르른 산과 자연을 만끽하며 산책을 나섰다.
이윽고 거대한 나무들이 울창한 숲길로 접어들었고 완만한 언덕을 오르던 그는 나무 그늘 아래 낡고 허름한 폐가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미 오래전에 사람이 살았던 곳 같았지만 문과 창문은 여전히 덜컹거리고 있었다. 호기심이 생긴 민수는 살며시 폐가로 발을 들였다. 폐가는 예상했던 것처럼 어두웠고 안에는 먼지가 소복하게 쌓여 있었다. 기묘하게도 벽에는 누군가 손톱으로 긁어낸 듯한 자국들이 있었다. 민수는 섬뜩한 느낌이 들어 주변을 둘러보던 중 거실 구석에 놓인 낡은 사진 몇 장을 발견했다. 사진에는 1930년대쯤 되어 보이는 사람들이 한데 모여 찍은 모습에 담겨 있었고 사람들은 하나같이 무표정한 얼굴로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다. 민수는 문득 으스스한 느낌에 뒤를 돌아보았지만 숲속에서 늘 그랬듯이 아무도 없었다. 이 기분 나쁜 기운을 털어내기 위해 서둘러 폐가를 나섰다. 하지만 돌아가는 길 왠지 누군가 그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의 뒷덜미가 서늘했다. 그날 밤 할머니 댁으로 돌아온 민수는 침대에 누워 피로에 지쳐 잠에 들었다. 밤중에 잠을 설치던 민수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마치 누군가 방 안에서 웅얼거리는 듯한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잠결에 들은 소리라고 치부하려 했지만 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졌다. 민수, 민수. 어떤 낯선 목소리가 다정하게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분명했다. 민수는 흠칫 놀라며 방에 불을 켰지만 방 안에는 그저 고요함만이 감돌고 있었다. 이튿날 아침 잠을 설친 탓에 피곤했지만 민수는 그 현상이 꿈이었길 바랄 뿐이었다. 이튿날 밤에도 소리는 계속됐다. 이번에는 방 안뿐만 아니라 집 전체에서 누군가의 발소리와 속삭임이 들리는 것 같았다. 민수는 겁에 질려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을 푹 덮어쓴 채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 손전등을 켰다. 그때 방문 아래에 초점을 맞출 수 있었던 것은 희미한 그림자였다. 그림자는 마치 고의적으로 문 앞에 서 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민수는 이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다. 아침이 되자마자 외할머니에게 그간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이에 외할머니는 오래전 그 마을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민수가 발견했던 폐가는 과거 이 마을에 살던 한 가족의 집이었는데 그 가족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고 말했다고 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가족이 산에 원혼에게 씌어 사라졌다는 소문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할머니의 이야기에 더욱 겁을 먹은 민수는 그날로 짐을 싸서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그날 밤 민수가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기묘한 일은 계속되었다. 이제는 그의 집에서도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거울 속에서 그는 분명히 누군가 서 있는 듯한 모습을 보았다. 그때 그는 깨달았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무엇인가가 아마도 그날 폐가에서부터 자신을 따라온 어떤 것이 여전히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민수는 더 이상 그것을 외면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그는 인터넷을 통해 자신이 겪은 일을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으면서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했다. 그러던 중 한 무속인을 만나 다양한 방법으로 물령을 달래주고 나서야 민수는 각종 괴현상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제는 한 사건이었지만 그 경험은 민수에게 고요한 시골과 폐가들이 더 이상 낭만적이지 않다는 깨달음을 남겼다. 그래도 그는 때때로 그 여름날을 떠올리고는 한다. 자신이 느꼈던 서늘함과 공포, 그리고 그것이 가져다준 기묘한 삶의 변화에 대해서.